사람들이 제일 쉽게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겉모습이에요. 고상한 말씨, 반듯한 인상, 남부럽지 않은 집안 배경, 딱 그럴싸한 껍데기만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접고 시작하죠. 심지어 그게 가족이면 더하죠. 의심 자체를 죄처럼 여기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껍데기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은 평생을 함께 지낸 사람도 쉽게 못 알아보죠. 오늘은요, 겉과 속이 너무도 달랐던 어떤 사람과 그로 인해 저희 집안에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저는 일본 동경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아빠가 신문사 국제부 기자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경지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 전체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고 당연히 일본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였죠. 엄마는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한국에서 공연 활동도 하셨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현지 무용단 오디션을 직접 찾아가셨고 결국 합격해 다시 무대에 서셨죠. 엄마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에 시달리며 버티셨어요. 엄마, 다리 안 아파? 아프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니까 버티는 거야. 엄마 진짜 멋지다. 엄마는 무대 위에서 무대 뒤에서 계속 싸우고 계셨고 저 역시 제 나름의 전장을 매일같이 오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첫날 제 이름표를 보고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키무라고 하더니 이내 쏟아지는 말들. 조센증이래. 키무치 먹어서 이름도 키무인가 봐. 반 전체가 한 번에 저를 조롱 대상으로 삼은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치거나 기무치라고 부르며 놀렸고 장난인 척 툭툭 때리기까지 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면 제 반찬 냄새를 맡고는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기는 아이도 있었죠. 그거 김치 냄새야. 나쁜 냄새 아니야. 냄새 난다고 역겨워. 조생진 김치잖아. 그 이후로 도시락을 화장실에서 몰래 먹은 날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반찬을 던진 아이도 있었고 급식이 없던 시절이라 도시락이 곧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은 매일 부서졌죠. 더 충격적인 건 교실 뒷벽이나 책상 아래에 적힌 낙서였어요. 조센진 꺼져. 기무치 죽어라. 같은 말들이 낙서처럼 박혀 있었고 그런 일 당한 걸 선생님께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어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보렴. 선생님, 걔네가 자꾸 밀고 때리고 도시락도 뺏어가요. 너도 일본말 더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야. 네가 더 노력해보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치로 들렸어요. 아니 어쩌면 선생 역시 이지매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교실 안에서 저는 하나뿐인 외국인이었고 그래서 모든 잘못은 묵인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남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유일한 피난처는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조용한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고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어가며 단어를 사전에 찾아 적었어요. 뜻을 모르던 한자들은 공책에 옮겨 적어 집에 돌아가 뜻을 찾아봤고요. 이 나라 말을 완벽히 익히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매일 일본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밤마다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퇴근하시면 원고 교정을 하셨는데 저는 옆에 앉아 일본 신문을 같이 읽었어요. 아빠,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서 신뢰는 어떻게 써? 이건 믿을 신, 기댈래야. 신뢰. 믿는 마음이라는 뜻이지. 일본어는 한자가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처음엔 다 그래. 그래도 우리 선재 너무 잘하고 있어. 아빠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매일 사전을 곁에 두고 연습하니 점차 문장을 읽는 속도도 빨라졌고 소리내어 읽을 때 억양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될 무렵엔 일본어로 에세이를 써서 교내 대회에 나가기도 했고 학교 대표로 발표도 하게 됐어요. 발표를 마친 후 어떤 아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말더듬이 심한 남자애였죠.
조생쟁 주제. 말을 꽤 잘하네. 그거 아니? 난 이게 국어거든. 넌 니네 나라 말도 겨우 하지? 뭐라고? 아니거든. 물론 속으론 떨렸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으면 끝없이 무시당하리란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일본에서의 좋은 기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몇 친구들과는 잘 지냈고 가족들과 디즈니랜드에 간 건 아직도 가장 좋은 어릴 적 기억이죠. 하지만 그런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외로움과 분노, 눈물의 기억이었어요. 그런 기억들을 뒤로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빠의 발령 임기가 끝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본에서의 시간을 통해 확실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바로 언어였죠. 그래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됐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대학교에서는 일본 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번역가가 되었어요. 처음엔 인터뷰나 기사를 번역하면서 시작했는데 점점 책과 영화, 드라마 자막까지 맡게 되었죠. 화면 속 자막 한 줄, 한 단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그 언어가 저를 지켜준다고 느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절 외면했던 세계가 제 손 안에서 해석되고 번역되고 재탄생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면 묘한 전율이 일곤 했지요. 그 덕에 언어는 더 이상 저를 조롱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언어를 다뤄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도구가 된 거죠. 저를 괴롭히던 그 시간들, 그 상처들조차 이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번역 일을 하며 다양한 작품을 번역하던 중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한 영화 배급사 PD였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 영화를 수입해 국내에 배급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맡게 된 작품 중 하나가 남편이 담당한 영화였고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저희는 처음 인연을 맺게 됐죠. 이 장면 말인데요. 일본어로는 미묘한 여운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대사 조금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미장센도 좋지만 대사 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요? 그때 내가 웃었지 바보처럼. 이건 감정선도 살고 원문 뉘앙스도 비슷해요. 아, 좋아요. 처음엔 단순히 업무 관련 연락이었어요. 대본 전달, 표현 조율, 자막 싱크 조정 같은 실무적인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메일이 오가고 통화가 잦아지다 보니 점차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까지 나누게 됐어요. 영화 취향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영화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다 영화 얘기가 음식 얘기로 다음엔 문화 얘기로 흘러가더니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까지 하게 됐죠. 일본 예능 이야기하다가 서로 좋아하는 MC가 같다는 걸 알고 웃기도 했고 대학 시절 도쿄에서 봤던 연극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서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걸 알아가면서 묘한 친근감도 생겼고요.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자주 보게 됐어요. 미팅 후 영화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통역하면서 겪은 실수담을 털어놓기도 했고 서로 일본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공감도 나눴어요. 남편도 대학 때 몇 년간 일본 유학을 했었고 현지 생활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진짜 일본에서 살면 겉으로는 친절한데 어느 순간 딱 벽 생기잖아요. 맞아요. 정작 중요한 순간엔 선 그어버리는 그 느낌. 그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무언의 기류. 맞아요. 그래서 더 언어에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3년쯤 연애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처음으로 남편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솔직히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손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요. 그런데 시부모 두 분 모두 절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번역가라니 멋지구나. 언어는 문화를 잇는달이지.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는 역사 문화학 교수셨는데
일본 전통미학과 미술사 분야에서 나름 권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거실 옆 서재엔 일본 도자기며 민화, 희귀 도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고르는 말투에서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그리고 시모는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절 보자마자 아주 반짝이는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반겨주셨죠. 정말 반갑다. 어쩜 이런 인연이 있지? 저 실은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한일 혼혈인 분이더라고요. 어릴 적엔 일본 외할머니 댁에서 사셨다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웃으셨어요. 그 동네는 지금 생각해도 참 정겨워. 외할머니 손잡고 다도집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쪽 분들은 말이 빠르잖아요. 대신 정이 좀 더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도쿄에서 살았어요. 근데 오사카어경 들으면 이상하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너는 말이 단정하니 딱 도쿄 쪽 사람들 같네. 근데 그게 번역할 땐 좋겠다. 또박또박한 느낌이니까. 시모는 제 잔에 차를 따라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죠. 나도 어릴 때 혼혈이라 놀림 많이 받았어. 이름이 한국식이니까 일본 애들이 이중인격이다 이랬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싫었어. 나도 일본에서는 완전한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에 오면 또 일본 피 섞였다고 하고 어디 가도 반은 걸쳐 있는 느낌이더라. 저도 그래요. 일본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 받았어요. 도시락 던져지고 조생쟁이라고 불리고 그땐 매일 울었어요. 시모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손을 감싸주는 그 제스처 하나로 위로를 전하신 거였죠. 서로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도 두 분은 늘 절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맡은 작업이 방송에 나갈 때면 시부가 직접 메일로 감상 소감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가끔은 서재에서 일본 미술사 관련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시며 같이 이야기 나누길 원하셨어요. 시모 역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주말이면 시가에 들러 셋이서 식사도 함께하고 오래된 일본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거 에도 시대 말기 거야. 어릴 때 외할머니가 쓰던 찻잔이랑 비슷해서 처음 봤을 때 울컥했지. 색감이 참 은은해요. 번역할 때도 이런 색감 같은 걸 단어로 표현하려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어느 날 꽤 중요한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평소 함께 일하던 에이전시를 통해 연락이 왔는데 일본의 유명 방송국에서 방영 예정인 대작시대극의 자막 번역건이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될 만큼 기대작이었고 국내 배급도 동시에 준비 중이라 일정도 촉박했죠. 담당 PD는 전화통화 내내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일본 문화의 밝은 번역가를 찾고 있었는데 번역가님이 딱 맞는 분 같아요. 문장 감각도 좋고 사극이라 고어도 많은데 일본어 기반이 탄탄하시니까요. 믿고 맡겨도 되죠? 그 한마디에 며칠을 들떴어요. 단순히 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굵직한 의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로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죠. 그런데 막상 첫 회 대본을 열어본 순간 그 들뜸은 순식간에 머리를 쥐어뜯는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현대어가 아니라 고어체처럼 오래된 말투였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다음 줄엔 심한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옛날 말이 튀어나오고 무엇보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사용하는 말이 오사카 지방 사투리였어요. 문법도 억양도 단어의 뉘앙스도 제가 일본에서 배웠던 표준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겼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눈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대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타임코드를 맞춰 자막을 입히다 보면 웃는 장면인데 말은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렸어요. 덕분에 모니터 앞에서 플레이와 정지를 몇십 번씩 반복했어요. 장면마다
이건 뭐라는 거야?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중얼거리며 한 장면을 이해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죠. 번역가로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일본어에 꽤 자신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며 습득한 언어 감각도 있고 대학에서도 일본 문학을 전공했고 수년간 영화와 드라마를 번역해오면서 수많은 장르를 다뤘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단어는 알아도 문맥의 맛을 못 살리겠는 느낌이랄까? 특히 오사카 사투리 특유의 농담 섞인 말투, 직설적인 뉘앙스와 정서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혼자서 씨름했죠.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대본을 붙잡고 있었고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은 마셨어요. 그런데도 진전이 없었어요. 집중은커녕 머리는 멍했고 자막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한숨만 나왔죠. 그러다 문득 시모가 떠올랐어요. 정확히는 시모의 외가가 오사카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린 거예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뭐 좀 정리하고 있었지. 무슨 일이야? 지금 번역 중인 드라마가 있는데요. 오사카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며칠을 씨름하는 중이라 혹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시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럼 그런 건 내가 잘 알지. 저는 시가에 갔고 그때부터 시모와의 공동 작업이 시작된 거죠. 아, 이건 너 그거 진짜 할 거야? 라는 뜻이야. 반쯤은 장난이지. 오사카 사람들 특유의 말투랄까? 그 한마디에 머리 위로 망치 한 대가 땅 하고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그제야 이 대사의 맥락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저는 시모의 설명을 메모하며 바로 자막을 고쳐나갔어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야. 장난 섞인 흥정이야. 너무 정중하게 번역하면 맛이 안 살아. 그렇죠. 저도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뉘앙스가 너무 무거워졌더라고요. 이럴 땐 좀 더 재치 있게 풀어야 해. 그렇게 시모의 도움을 받아 어렵던 번역들을 잘 마무리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완성된 자막을 방송국에 보냈죠. 번역가님, 자막 너무 좋은데요? 덕분에 대사 맛이 살았어요. 나머지 회차도 전부 맡아주시겠어요? 시모 덕이 컸죠. 둘이서 함께 해낸 작업이나 진배 없었으니까요. 번역된 작품의 자막본이 나온 날 저녁 시모와 나란히 앉아 제가 번역한 첫 방송분을 함께 봤고 저희 두 사람은 자막 한 줄 한 줄에 웃으며 장터의 흥정처럼 살아있는 대사들을 즐겼어요. 드라마는 무사히 OTT에 들어왔고 나름 매니아층을 얻었죠. 덕분에 저는 한동안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방송국 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줄줄이 의뢰해왔고 PD나 작가들이 먼저 연락을 주며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서 시모에게 받은 도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크게 남았고 어떻게든 그 고마움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가 운영하시는 골동품 가게는 아담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지나치기 쉬운 조용한 가게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시간의 결이 느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죠. 입구 오른쪽엔 오래된 찻잔과 다완, 접시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일본의 장인이 직접 만든 다도 세트가 고요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손님이 오면 항상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곤 하셨지요. 이 차자는요, 규슈 쪽 장인이 빚은 거예요. 유약이 보통 것과는 달라요. 빛이 은근하게 돌아서 차를 따라도 색이 흐려지질 않거든요. 고상한 말투와 단어 하나하나엔 물건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고 그게 손님들에게 전해졌는지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시모를 보며 참 멋지고 고상하단 생각을 했고 이 일이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던 차였어요. 평소에 번역일로 알고 지내던 잡지 에디터와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번 호에 일본 감성 소품 특집을 하려고 해. 요즘 그런 거 좋아하는 독자들 많거든. 일본 드라마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느낌 있잖아.
그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공간이 필요한데 서울에 그런 데가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주저없이 시모의 가게가 떠올랐어요. 어머, 내가 잘 아는 곳이 하나 있어. 규모는 작지만 일본의 진짜 전통 물건들을 파는 곳이거든. 화려하진 않은데 예술 감각은 확실해. 감성도 워낙 섬세하시고. 에디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데? 바로 그런 데가 필요했어. 대형 브랜드는 이제 좀 지겨워. 진짜 장인의 손길이 있는 곳이 좋지. 아무래도 시모 성격상 이런 제안을 갑자기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시모에게 말씀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잡지사에서 인터뷰랑 촬영 한번 해도 괜찮으세요? 일본 감성 소품 특집을 한다는데 어머니 가게가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추천했거든요. 에이, 그런 데는 좀 큰 가게들이 나가는 거지. 우리처럼 작은 데가 뭐 볼 게 있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곳이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브랜드는 다 비슷해서 식상하대요. 어머님 가게는 분위기도 있고 설명도 정감 있고. 그게 매력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나가볼까? 괜히 어색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하지만. 에이, 괜찮아요. 어머니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인터뷰라기보다 그냥 손님한테 설명해 주신다는 생각으로요. 그 주 주말 잡지사 에디터와 사진작가가 함께 시모의 가게를 방문했어요. 시모는 평소보다 살짝 긴장하신 표정이었지만 막상 손님들을 마주하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어요. 특유의 조근조근한 말투로 찻잔과 다완 하나하나에 깃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 찻잔은요, 일본의 시골 공방에서 직접 들여온 거예요. 색감이 참 고요하지요. 차를 따르면 마치 비 오는 날의 하늘색 같아요. 조용히 빗물이 고이는 느낌이랄까요? 에디터는 시모의 표현에 감탄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고 사진작가는 빛이 정말 잘 잡힌다며 여러 각도로 촬영을 이어갔어요. 진짜 좋다. 촬영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조명도 은은해서 사진의 느낌이 살아있어요. 시모는 수줍은 듯 웃으시며 찻잔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이 무늬가 참 오묘하지요. 밤에 보면 또 달라요. 그렇게 인터뷰는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고 시모는 어느새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셨어요. 얼마 뒤 잡지가 발간됐고 시모의 가게는 일본 감성 특집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사진도 멋지게 실렸고 시모의 설명이 인용된 문장들도 감각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잡지가 나오고 나서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특히 20, 30대 여성 손님들이 잡지를 들고 찾아오곤 했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여기 잡지에서 본 거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기사에선 사진이 좀 밝게 나왔지요. 실제 색은 이게 원래예요. 더 고상하지요. 손님은 진짜 그렇네요 하며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고 시모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흐뭇하던지 저는 한쪽에 서서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참 이상했어. 낯선 사람들이 내 물건을 알아보고 찾아온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참 기분 좋더라. 다 네 덕이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다 어머니 덕이에요. 그런 감각과 정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 나이에 내 이름이 잡지에 실릴 줄은 몰랐네.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고마워.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재야, 엄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못 움직이겠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엄마 집으로 달려갔고 안방문을 여는 순간 엄마는 침대 모서리에 거의 눕지도 앉지도 못한 채 웅크린 자세로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이시려 할 때마다 눈가에 경련이 일었어요.
부축도 쉽지 않아 겨우겨우 모시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리에 저림 증상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MRI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경을 눌렀고 그 통증이 다리까지 퍼지고 있다고 했죠. 의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용수로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 허리 디스크는 늘 고질병처럼 안고 계셨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오셨던 분이라 그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병실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간병을 시작했어요. 링거 교체 시간, 진통제 투여 간격, 체온 체크까지 제가 직접 챙겼고 밤에는 쿠션을 바꿔가며 자세를 조정해드리고 얼음찜질을 해드렸어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의 엄마는 누워만 있는 상황이 더 괴로우셨는지 어느 날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예전엔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견뎠는데 지금은 움직이려 하면 다리가 안 따라줘. 엄마,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쉬어야지. 예전처럼 움직이려면 더 천천히 회복해야 해. 근데 말이야, 내가 병든 노임처럼 느껴져. 이젠 춤은커녕 우리 손주 손잡고 걷는 것조차 못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릿했어요. 엄마는 늘 무대 위에 있었고 그게 전부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무대를 다시 못 오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죠. 엄마를 돌보는 건 마음 아팠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번역 마감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메일로는 계약 관련 수정 요청이 계속 들어왔고 자막 싱크 작업도 점검해야 했죠. 엄마의 병실 한쪽 탁자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일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마음 편치는 않았지만 일을 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병원과 작업 사이를 오가며 지내던 중 어느 날 USB 하나가 필요해진 거예요. 새로 맡은 영화 자막 초안,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단어 정리 엑셀 파일 등 전부 그 USB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병원에 가져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얼른 집에 잠시 들러야겠다 싶어서 잠깐 짬을 내어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을 비운 집인데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현관 바닥엔 먼지가 하나도 없었고 주방엔 싱크대 물기까지 닦여 있었어요. 순간 남편이 청소라도 해둔 건가 싶었지만 곧 눈에 띈 건 냉장고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이었어요. 너 간병하느라 바쁘다길래 내가 좀 들어가서 청소 좀 했어. 쓰레기도 버리고 먼지도 다 털었다. 시모의 글씨였어요. 시모가 말도 없이 다녀간 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급한 대로 책상으로 달려가 USB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외장하드 옆에 두던 은색 USB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온 방을 뒤졌고 서랍안도 다 열어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식은땀이 맺혔죠. 저는 한참을 찾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책상 위에 있던 USB 못 보셨어요? 은색이고 조그마한 거예요. 외장하드 옆에 뒀던 건데. 아, 그거? 책상 위에 먼지랑 뒤엉켜서 버렸다. 책상 위에 있는 건 다 버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버렸다고요?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 중요한 거였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딱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갔어요. 쓰레기 봉투를 죄다 꺼내고 봉투를 하나하나 뜯으며 비닐을 헤집었고 그렇게 한참을 찾은 끝에 진짜로 제 USB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겉면은 물기를 먹어 축축했고 책상에서 쓸 때처럼 반짝이지도 않았어요. 집에 와 노트북에 꽂아보았지만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안엔 수주간의 번역 초안부터 프로젝트 단어 정리, 계약 스캔본까지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 사라진 겁니다. 눈물이 왈칵 났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고 허탈하고 온갖 감정이 다 올라왔어요. 결국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튿날 저는 시모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어머니,
USB 안에 제 일하는 파일이 다 들어있었어요. 영화 번역 초안 계약서 자료들 전부요. 어떻게 그런 걸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물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집이 오죽 엉망이면 내가 그랬겠냐?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 지 몸만 깨끗이 씻고 다니면 뭐해? 집은 엉망진창인데. 아유, 내가 기가 막혔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 내가 알게 뭐야. 다 쓰레기 구덩이인 줄 알고 버린 거지. 그 말에 어이없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며칠 집을 비운 건 사실이에요. 엄마 간병 때문에 남편도 일에 바빴고 청소가 완벽히 돼 있을 리는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돼지우리라니요, 쓰레기 구덩이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비약이었지요. 저희 집이 그 정도 절대 아니거든요. 모델하우스 수준으로 깔끔한 건 아니어도 누구 데려와도 부끄러울 만한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돼지우리라니요. 그런 돼지우리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청소를 해주신다고 해도 저한테 말씀은 하셨어야죠. 내가 뭘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요즘 시애미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구나. 나 참 좋은 일 한번 해주고 괜히 욕 얻어먹네. 기가 막혔어. 아휴. 사돈 낱말하네 싶더라고요. 지금 기가 막힌 게 누군데. 그리고 그때 알았죠. 시모는 아무리 친하게 지내봐야 시모라는 것. 지금껏 시모에게 받은 따뜻함, 도움,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그 말 한마디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거리 조절에 실패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진짜 딸과 엄마라도 될 줄 알았나 보네. 이제라도 좀 거리를 둬야겠다. 그 뒤로 시모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냥 두었어요. 그 순간 전화를 받으면 분명 고운 말이 안 나올 것 같았고 말끝마다 다시 상처만 쌓일 것 같았어요. 당분간은 시모와 저 둘 다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죠. 아무튼 그 뒤로도 저는 며칠을 병원에 매달리며 지냈어요. 엄마는 수술 후 회복 중이셨지만 아직 혼자 거동은 힘드셨고 저는 온 신경을 엄마에게 쏟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에게 잠시만 맡기고 집에 옷가지를 챙기러 하루 들렀어요. 남편은 출장을 가서 집엔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밤이 깊은 시간이었죠.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리자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현관 복도 한가운데 제 짐들이 박스째 쌓여 있는 거예요. 옷가방이 터져 속옷이 흘러나와 있었고 신발 박스며 책까지 낡은 박스에 구겨져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문을 열자 안에서 시모가 나왔어요. 너 잘 왔다 그래. 내년은 내가 사준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며느리 노릇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나가라. 왜 굳이 붙어있니?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시모의 것이 아니었어요. 평소 다정하고 느긋했던 말투는 완전히 사라졌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잖아. 그것도 몇 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내 전화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저 병원에 있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작업 자료를 다 날려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덕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 두어 번 놓친 걸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 두어 번? 그 전화가 무슨 전화인 줄이나 알고 그래? 나랑 친한 일본 거래처에서 급히 통역이 필요하다잖아. 내가 내 연락처도 넘겨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니? 잘해주면 뭐해? 결국 필요할 땐 연락도 안 되고 지엠이 챙기느라 시엠이는 남을 나라 하는데. 그제야 왜 이러는지 감은 잡혔지만 그게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순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문자라도 남기시지 그랬어요. 그럼 전화를 바로 드렸겠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정말? 됐어. 이제 다 소용없어. 내 집은 이미 정리했어. 나가.
이 집은 내가 내 아들 위해 산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처음에 집을 해준 게 본인이라고 해도 여기는 분명 남편과 사는 저희 집인데 마음대로 쳐들어와서는 제 짐을 복도로 내다 놓고 나가라고 외치는 상황이 무슨 코미디 쇼처럼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네, 좋아요. 지금 바로 나가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도 각오하셔야겠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상 책임도 같이 지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도 시모는 겁도 없이 덤볐지만 시모는 자신이 무엇을 자극했는지 몰랐어요. 시모는 저를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제가 뭘 쥐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도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작은 며칠 전 일본 도자기 관련 특집 번역을 맡으면서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국내 수입 업체 리스트를 확인하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시모 가게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반가웠어요. 어머님 가게가 일본 쪽에도 등록되어 있구나 하고 스크롤을 내리는데 그 옆에 달린 주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 가짜 장인명 도용 의혹으로 협회 조사 중.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했죠. 일단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고 아니더라도 억울한 오해라면 해명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일본 쪽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예전에 통역일 하면서 알게 된 분의 지인을 통해 일본 공예협회에서 일하는 분과 연결이 가능했거든요. 메일을 보낸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예, 사실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도자기 중 일부는 하마다 공방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하마다 공방은 15년 전에 공식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장인 이름은 사망 이후 상표 등록된 보호 대상입니다. 저는 다시 사진 몇 장을 첨부해 보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제품은 진짜 장인 작품일까요? 잠시 후 돌아온 메일의 답장은 단호하고 간단했어요. 전형적인 모조품입니다. 전형적인 저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개당 1,000엔 이하입니다. 그 말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곧장 시모가게 홈페이지를 샅샅이 살폈어요. 그곳에는 땡땡 공방 정품, 일본 장인 하마다 케니치 감수작, 전통도의 기법 재현 같은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 동일한 라인, 동일한 모양, 동일한 유약의 색감, 심지어 라벨에 인쇄된 일본어는 문장조차 매끄럽지 않았어요.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구글 번역에 돌리면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 수입 통관 내역을 검색했어요. 시모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검색한 결과 도자기류는 전부 생활용품, 일반 도자기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장인품이라는 항목은 단 하나도 없었고 전시용 혹은 예술품으로 분류된 건 전무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시모가 명함에 쓴 문구. 감수 땡땡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조영오. 그건 바로 시부의 이름이었어요. 시부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마치 감수자이자 품질 인증자처럼 인쇄된 명함에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도자기에 대해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실제로 시모의 가게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그동안 시부의 이름을 팔아 신뢰를 얻고 일본 도자기라며 싸구려 공장 제품을 고가에 팔아온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감성 장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허위 광고이자 문화 왜곡에 가까운 사기였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차곡차곡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홈페이지 캡처, 상품명과 설명, 명함 사진, 수입 내역, 일본 사이트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 중인 링크, 그리고 메일 내용까지. 아직은 조용히 아주 정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언제 알려야 할지 고민하던 쯤
때마침 이런 타이밍이 와버린 거예요. 짐을 내다 버리고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어이없는 퍼포먼스. 이제야 누가 누구를 내쫓을지 곧 알게 될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폴더를 구분했고 각 항목엔 짧은 설명을 붙였어요. 특히 시모가 몇천 엔짜리 도자기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팔았다는 증거, 외삼촌의 이름을 가짜 일본 장인으로 둔갑시켜 쓴 정황, 그리고 판매 명함에 시부의 이름을 감수자로 명기한 사진은 따로 압축해 별도 폴더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실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앉았지만 제가 노트북을 열고 일본 도매 사이트 사진과 시모의 가게 제품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깐만. 이게 다 사실이야? 전부 확인했어. 일본에서 아주 저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들이야.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분을 그대로 노트북을 들여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이걸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려야지. 이건 단순히 어머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아버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 다음 날 저희는 시부를 찾았어요.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일본 장인 이름으로 소개하신 제품인데요. 일본 공예협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모조품입니다. 실존 장인은 15년 전에 작고하셨고 그 이름은 저작권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시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움직이며 이미지 하나하나를 넘기셨어요. 그러다 자신이 감수자로 표기된 명함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고 이내 살짝 손을 떨며 눈을 감으셨어요. 내 이름이 여기에 왜 올라가 있지? 시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셨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문화윤리를 가르쳐왔고 학문 앞에선 항상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가지려 했는데 이건 내 이름을 단순히 이용한 문제가 아니야. 내 학문 인생 전체를 짓밟은 일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남편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시모는 시부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해야. 당신 이름은 그냥 잠깐 홍보용으로만 쓴 거야. 그리고 진짜 장인 물건도 있었단 말이야. 시부는 아무 반응도 없었고 시모는 조급해진 듯 손을 모아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있었어, 정말이야. 한두 점이라도 진짜가 있었단 말이야. 전부 사기는 아닌 거잖아. 그게 실은 요즘 일본 공방이 다 문 닫고 은퇴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사람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진심이야. 시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손으로 밀치듯 치셨고 단단하게 굳은 얼굴로 책상을 내리치셨어요. 한두 점이 진짜면 그럼 사기가 아닌 게 되나? 당신은 내 이름으로 사기를 쳤어. 내 직업과 명예로 사기 장사를 했다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내 학문 전체에 대한 모욕이야. 알아? 시모는 처음엔 억울하다고 계속 항변했지만 자료 하나하나를 눈앞에 내밀자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모는 울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본 도자기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했어.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우리 외삼촌 이름을 쓴 거야. 진짜 장인인 줄 알고 믿어주겠지 싶었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사니까 내가 멈추지를 못했어. 며칠 후 시부는 학교에 잦은 휴직계를 냈어요. 본인이 한 잘못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는 동시에 이혼 준비도 시작하셨어요. 시모는 매일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시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가게는 일본 협회 공식 제보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었고 허위 인증 및 불법 수입 사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SNS 계정은 폐쇄됐고 가게는 영업 정지를 받았으며 해당 건은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정식 보고되었지요. 시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시모는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쫓아내려던 그날 밤과 정반대로 본인이 쫓겨나듯 한밤중에 나가야 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 이렇게 쫓아내지 말아요. 우리 평생을 함께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라니요. 그 광경을 보며 일말의 연민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힌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고 가짜로 쌓인 탑은 언젠가 무너져야만 했으니까요. 진짜를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는 그 거짓의 정면을 들이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여야만 했고요.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지나고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지독했던 폭풍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뒤 겨울과 봄과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죠. 시간은 참 성실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흐르고 알아서 무언가를 덮어주더라고요. 상처 위에 입혀지는 시간의 층들이 얇게나마 새살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저는 새삼 시간이라는 것에 힘을 느꼈어요. 물론 완벽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한때 그 안을 휘몰아쳤던 일들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흩어져 남아있는 듯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말끔히 치운 줄 알았는데 문득 어디선가 튀어나와 코끝을 찌르고 눈시울을 따끔하게 만들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모두에게 조금씩은 상처로 남은 거죠.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던 척 하더라도 다들 어딘가 조금씩은 부서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고 애썼고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며 조금씩 숨을 고르듯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있다는 건 다행인 일이에요.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일이 있다는 게요. 요즘은 일본 소설 번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한 문단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안에서 번역해내는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느껴요. 그 감정이 진심이라면 언어를 넘어 그건 결국 통하게 돼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인공보다도 등장하지 않는 주변 인물 하나가 더 마음에 깊이 남기도 해요. 그럴 땐 괜히 한 줄 더 붙여주고 싶어져서 여백까지도 다듬어가며 인물의 마음을 써보려 애쓰게 돼요. 한편 저희 시부는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셨어요. 한동안 휴직계를 내고 강단을 떠나 계셨지만 학생들의 요청과 동료 교수들의 권유로 돌아오셨어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해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무슨 강의를 듣겠냐며 손사래를 치셨대요. 하지만 졸업생들이 한 줄 편지를 모아 보내드렸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남편도 여전히 영화 배급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시모랑 가끔 연락을 해요. 저나 시부와는 다르게 남편은 여전히 시모의 아들이니까요. 남편을 통해 듣자니 시모는 자꾸 시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부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났다는 말만 딱 한 번 남기시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시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대요. 시부의 그 단호함은 가끔 저를 놀라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인데 그렇게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만큼 신뢰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시모는 여전히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눈치예요. 명절이면 남편을 통해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우리 집에도 오고 싶어 한다고 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해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는 것 같긴 해.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아직 이르겠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시부가 그렇게 강경하신데 제가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어설프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예전의 고통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는 중이에요. 명절이 되어도 조용히 집안만 챙기고 전화를 받더라도 남편 쪽에서만 응대하게 두고 있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의심 없이 믿었던 만큼 그 믿음이 깨졌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못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도 있어요. 누굴 믿을지 또 어디까지 믿을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달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불의한 일엔 침묵하지 않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럼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부당한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봅니다.